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YTN의 윤준건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윤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이우영 아나운서 되도록이면 밤에 근무 좀 많이 해달라고. 이 회사에 좀 얘기도 하고 웬만하면 밤을 그냥 꼬박 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연락 받았을 때 됐다. 그럼요. 네. 네. 주로 이제 밤에 이렇게 근무를 또 어제 4시까지 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당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뭐 일단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유튜브 얘기. 예, 유튜브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고.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자, 오늘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라서 35%, 부정평가는 1%포인트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해서 5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요. 외교가 22%로 가장 많았고요. 부정평가 이후에는 경제, 민생, 물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10%, 또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이 잼버리에 대한 준비 미흡 그리고 부실 운영이 부정평가 이유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이 4%포인트 상승해서 36%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은 5%고요. 무당층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3%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35%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는데 네. 이런 추세라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여론조사 때 이 정당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27이었고 인천, 경기는 34, 30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거 딱 보면 뭐 서울은 할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20대 총선을 240여일 앞두고 있었던 바로 2015년 8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왜 2015년을 얘기하느냐. 예. 20대 총선은 왜 얘기하느냐. 21대 총선은요. 코로나 있었죠. 거기다가 탄핵 이 여파가 충격이 아직도 그때 굉장히 컸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선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총선이랑 제가 비교하는 건데 20대 총선을 240여일 앞둔 2015년 8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 자, 서울은 새누리당이 41%, 새정치민주연합이 23%, 인천 경기는 새누리당이 36%, 새정치민주연합이 24%였었어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조금 높아요. 예. 예? 그런데 양당의 격차를 보면 이때 당시가 훨씬 새누리당이 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20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꾸거든요. 국민의당이 분당을 하고 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35석, 새누리당이 12석. 예, 그건 3배 차이 났어요. 예, 서울에서. 자, 인천 당시 20대 총선하면 더불어민주당 7석, 새누리당이 4석. 그건 2배 차이죠. 예. 그다음에 경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석, 새누리당이 19석이었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큰데도 물론 이제 차이가 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이 지지율 격차가 크지가 않은데 예.
안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예. 물론 이제 그때 저 육룡이 나르샤 다시 말해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새누리당 이 옥쇄가지고 이 뭐죠 옥쇄가 나르샤 해가지고 이 당 대표 직인 있죠. 이 공천 파동 때문에 당 대표 직인 가지고 부산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영향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무슨 일이 어떻게 뭐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조사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예, 예.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그럼요. 네, 다음 소식은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최종 혁신안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내놨죠. 기존에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 정도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같은 한 표의 가치로 맞춘다는 건데 이를 두고 이제 당내 비명계랑 친명계 간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명계 쪽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혁신안이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이다라고 하면서 총선에는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지도부 선출에만 적용되는 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제는 뭐 우리 인터뷰했었거든요. 그저께인가? 그 인터뷰에서는 그저께군요. 뭐 별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잘 뭐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런 얘기 우리 방송에 좀 해주시면 좋았죠. 예,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청래용 혁신안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사퇴하게 돼서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에 권리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취지로 혁신안을 비꼰 건데요.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당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당대표를 뽑는데 대의기구인 대의원들에게 60표, 70표의 가치를 주는 거는 평등선거에 반한다. 1인 1표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수많은 권리당원들이 왜 대의원의 표가 저희보다 가치가 높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안의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번 혁신안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1표제에 있어서는 대의원제 폐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그럼 대의원제를 했을까? 뭐 심심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예. 이게 모든 그 당원들의 분포가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정말 균등하고 고르다면 이 대의원제 뭐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쪽에는 굉장히 당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영남 쪽에는 적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적은 쪽의 목소리도 균등하게 반영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대의원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인 1표는 아니지만 등가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다. 1인 1표와 표와 등가성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 이거를 뭐 사실상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저 전당대회에서 투표하지 말라는 건데 예. 그 누가 왜 대의원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뭐 이거는 그 당 내부의 문제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또 지금 다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현이 되고 지금 17일이 언제인지 다음 주인가 뭐 하여간 17일 날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는 뭐예요? 내가 뭐 설령 좀 뒤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좀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비명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 당원들 표로만 전당대회를 치르면
아무래도 적극적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당원 중에서 강성 지지층, 적극적 지지층은 누구냐? 누가 맞느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공천 가지고 얘기하면 모르지만 예. 갑자기 전당대회에 적용되는 대의원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당혹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사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이 북한은 6월 30일에 장마철이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환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9년 9월에 환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임진강변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해 10월에 환강댐을 방류할 때 북한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2010년 이후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 부대변인은 남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습적으로 무단 방류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북 간 합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 그리고 필승교의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정부가 접경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방류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북한이 뭐 언제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통일부 부대변인이 의도에서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습적으로 무단 방류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의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의 그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북한이 뭐 이 댐 방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좀 그거 알기는 그렇게 전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북한의 어떤 선의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때는 전 이미 옛날에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정부가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어제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북한으로 이게 올라가잖아요.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비를 많이 뿌리면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들의 수위 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명 피해를 나타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 우리로선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차피 북한 안 할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응답하지 않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뭐 약속한다고 약속 지키게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북한이. 예.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다음 소식은 4년 넘게 우리나라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가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에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2천억 원 정도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석유 판매 대금을 원래 이 계좌로 받아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2018년 11월에 돌연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 70억 달러 규모의 대금을 이란이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서 180일 정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어서 2019년 5월 2일부터 이 자금이 묶였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갈등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4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예. 그 대가로 이란은 수감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기로 했고요. 이 자금을 이란이 받게 되면 최종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좀 불편한 맞아요. 상황이지 아니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돈을 어디다 딴 데 쓴 게 아니고 예. 우리 은행에 그걸 이렇게 쟁여놓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이제 그 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과의 관계에도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교역이 활성화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이에요. 이 외교라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마치 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외교라는 거는 냉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2023년 1월 초에 1월 19일이에요, 정확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UAE의 주적은 뭐 이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이 외교 참사고 국익훼손이다 막 이랬거든요. 예. 물론 뭐 그쪽도 당연히 제스처는 취하죠. 우리는 주 이란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한다거나 뭐 이랬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이 비화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는 필요에 의해서. 아니 그럼 뭐 어떤 나라가 갑자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를 막 지켜세웠다고 합시다. 아 정말 한국은 뭐 K-팝을 비롯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갑자기 그 나라에 대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놓고 본다면 일단은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이제 대화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미국이었어요, 사실은. 예. 이란이 우리를 싫어해가지고 싫어하면 뭐 돈 우리가 안 주면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이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필요로 하죠. 예. 한꺼번에 받아가든 이 순차적으로 받아가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이란의 핵 합의가 지금 다시 아직 그게 뭐 다시 준수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이란하고의 대화는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란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이란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역이 뭐 당장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저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중요한 물꼬인데 단지 그 중요한 물꼬가 갑자기 이란이 우리를 좋아하게 돼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란을 좋아하게 돼서도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물꼬가 트였다. 외교라는 건 그런 것이고 국제관계는 그런 것이다라는 시각을 좀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 시각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시각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안경이 좋네. 예. 어제 이우영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나왔길래 맞아요. 예, 저도 안경 좋아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요. 저는 근데 시력 교정용이고. 네. 그 눈이 나쁘군요. 예, 눈이. 아니 글쎄. 근데 그 안경이 네. 갑자기 안경이 되네. 뿔테를 쓰면은 좀 젊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좀 전해주세요. 안 그래도 어제 밤에 뿔테를 안 수고 많이 썼길래. 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한 소식인데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 없이 기둥으로 버티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공공아파트 단지 91곳 중에서 15곳에 이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5곳이 제외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LH가 이 5곳을 철근 누락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표해서 제외한 건데 그러니까 누락된 걸 알고도 숨긴 거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5곳이 늘어나서 이제 20곳이 됐습니다. 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없다. 이게 LH 측 설명인데 이한준 LH 사장은 뒤늦게 이런 기둥 중에서 3-4개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해서 제외됐다. 이런 보고를 좀 뒤늦게 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한 곳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확인이 된 건데요. 지난 9일에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걸로 확인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또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장은 이 원인으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 내부의 소통 부재, 단절된 상황을 꼽으면서 이런 내부의 보고 누락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그래서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 그리고 이 사장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 그렇게 봐요. 그 본인도 이거 늦게 보고받았고 자기도 몰랐다. 근데 예. 이게 더군다나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조직 장악력에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지휘 체계가 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봐요. 두 번째 문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큰 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보고가 누락.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일 잘했습니까? 일 잘 못해가지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LH가 정식 명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공사 아닙니까? 공사. 이거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의 안전을 사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죠. 판단을 그러면서 자신들의 판단을 믿어달라라는 식이 된다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 이렇게 누락되고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휘 계통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고소 고발이 필요하면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뭐 전체 뭐 임원진 전체의 사표를 받아놨다. 필요하면 뭐 전체를 다 뭐 해임할 수도 있겠고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한준 사장이요. 예. 이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가뜩이나 지금 LH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네. 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예. 그 밤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주 봅시다. 예, 지금까지 윤준건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